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제형법정주의에 대한 문제고요. 1번 질문 갑시다. 도로교통법상의 무면운전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도로교통법상의 무면운전죄가 성립이 되려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보시면 아파트 주민이나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였다. 즉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무면운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 여기까지 무면운전죄가 성립된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가벌성에 대한 범위가 너무나 확대돼 버리겠죠. 유추해석이 돼버리겠죠.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지문 갑시다. 갑이라는 피고인이 벌써 미성년자일 때 예전에 성폭력 범죄로서 포인트는 보호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었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성폭력 범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결론은 해당된다가 아니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형법도 공부할 거고 형사소송법도 공부를 하겠죠.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력이 인정되는 증거를 통해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범죄를 범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유죄가 인정이 될 것인데, 소년법상 따른 보호처분은 무엇하고는 다르다? 형사재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받은 보호처분은 성폭력 범죄로서 받은 유죄 판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갑이라는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해당되지 않는다가 돼야 돼요. 3번 질문 갑시다. 최근에 가장 빈출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화폐가 이체가 되었다. 갑이라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 봤더니 자기 계좌에 가상화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자 갑이라는 사람은 그 가상화폐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이 A. 실제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배임죄가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되었을 때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갑이라는 피고인하고 A라는 피해자 사이에서는 법률상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 쭉 하시면 차고송금 사건이 있죠. 처음 공부하시는 초시생들은 차고송금 사건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실 텐데, 차고송금 사건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계좌가 있겠죠. A라는 사람이 차고로 돈을 송금했어요. 그러면 이 돈을 A라는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 임의로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갑과 A 사이에서 법률행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일단 불문하고, 이 돈은 A의 돈입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소비했기 때문에 신의칙상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 갑한테는 보관자에 대한 지위가 인정이 되므로 결론은 횡령죄가 성립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러면 차고송금 사건의 법리를 과연 이 비트코인 사건에다가 유추 적용해가지고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유추 적용해버리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생겨버리겠죠. 따라서 유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갑은 A에 대한 신임관계를 통해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될 수 없으니까 결론은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줄 가보시면 차고송금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를 유추 적용해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해버리는 것은 가벌성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유추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형법중주의에서 허용을 시키면 안 되겠죠. 따라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형법중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다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 4번 지문 갑시다. 강화, 홍삼, 절편 사건이에요. 갑이라는 피고인이 강화에서 재배된 홍삼 절편하고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홍삼 절편을 서로 믹스해가지고 국내산이다라고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원산지 표시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강화에서 재배된 수삼하고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수산물 같이 믹스를 해서 국내에서 재배된 겁니다 라고 판매를 했다면 일단 둘 다 국내에서 재배된 것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가보시면 이 행위 자체가 원산지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준주의에 위배되는 해석이다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10번 문제 갑시다.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지문이죠. 갑이라는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를 가보시면 설치인가가 아니라 피고인은 뭐를 했다? 을이라는 사람한테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을이라는 사람이 원장이에요. 그럼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변경인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원장을 넘겨버린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과연 영유아보육법 54조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유아보육법 54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피고인은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유추 적용해버리면 갑이라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돼버리겠죠. 가벌성이 보이니까 학대돼 버리겠죠.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준주의에 위배된다. 옳은 지문 맞습니다. 이번 지문 공직선거법 키워드는 허위사실공표죄예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이 되려면 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력이라는 것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적 행적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경력, 학력, 학위, 상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표현이지 태백시에 있는 땡땡땡 중학교 동문회가 또는 태백시에 있는 땡땡땡 고등학교 동문회가 특정 단체가 갑이라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이것을 기재하는 것은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까지 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해버리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가 역시 확대되어 버리겠죠.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따라서 2번 지문도 옳은 지문입니다. 3번 지문 첫 번째 끝에 가시면 공공기관 중에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쉽게 말해서 경찰청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경찰청 사건이에요. 경찰청을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 경찰청은 누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이지 법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해버리면 가벌성의 범위가 역시 확대돼 버린다. 해석을 하면 재형법준죄에 반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반할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지문 여기서부터는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목적론적 해석방법이 무엇이냐면 입법 취지라든지 또는 입법자가 이 법률을 만든 목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해석을 하자. 이걸 우리는 목적론적 해석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줄 가보시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라든지 또는 직원들한테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약을 넘겼습니다. 수여를 했어요. 이것을 과연 판매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엄밀히 해석을 하면 돈을 받고 판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여하는 행위는 판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약사법의 입법 취지, 목적이 무엇이냐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무분별하게 약을 유통시키는 것을 애초부터 근절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약사법 위반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판매를 하든 무상으로 수여를 하든 막을 필요가 있다 없다?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목적론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도 무엇이라고 보자? 판매행위라고 보자.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목적론적 해석 방법에 따라서 재형법준죄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옳은 지문이죠. 11번 문제 가시면 기억번, 그리고 니은번, 하단에는 디귿, 그리고 미음번 지문까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지문들은 역시 목적론적 해석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먼저 기업권 지문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간에 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술되어 있는 환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입법자가 이 환전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뭐냐면 게임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물을 돈으로 바꿀 수 없게끔 사전에 막기 위해서 환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둔 것이기 때문에 게임물을 수령하고 돈으로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범죄가 되는 거고, 반대로 게임물을 교부를 하고 돈으로 수령하는 행위도 환전에 포함시켜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게 입법자의 취지라는 거죠. 따라서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따라서 환전이라는 개념은 게임머니 등과 같은 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으로 교부하는 행위도 포함이 될 것이고, 반대로 게임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것들도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을 하자. 제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 니은번 지문 갑시다. 니은번 지문하고 밑에 있는 미음번 지문은 반드시 비교하셔야 되는 지문이에요. 니은번 지문은 의료법 제17조라고 되어 있고, 미음번 지문은 몇 조라고 되어 있죠? 33조 위반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17조 위반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접 진찰하는 의사가 아니면서 진찰을 한 것처럼 처방전을 작성해주면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라는 의사가 대면 진찰을 하든 대면 진찰이 아니라 전화 진찰을 하든 간에 의사가 직접적으로 진찰을 한 것은 맞다면 자기 스스로 진찰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진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 끝에 가시면 직접이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의미인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할지라도 진찰을 한 것은 맞다 아니다, 진찰을 한 것은 맞다. 따라서 17조 위반죄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단에 가시면 미음번 지문 갑시다. 첫 번째 줄에 의사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전화 등을 통해서 비대면 진찰을 하게 되었을 때 33조 위반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왜? 33조 위반죄의 구성 요건은 무엇이냐면 진찰을 할 때는 의료기관 내에서 진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 내가 아니라 밖에서 진찰하게 되었을 때는 33조 위반죄는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진찰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 내에서 진찰한 게 아니라 외에서 진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33조 위반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설사 환자가 요구 등을 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지문하고 미음번 지문은 모두 옳은 지문이에요. 디귿번 지문 갑시다. 역시 목적론적 해석 방법을 사용했던 판례입니다. 첫 번째 줄 가시면 약사법 제5조. 중간에 가시면 면허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A가 가지고 있는 면허입니다. 근데 제가 그 면허를 빌려가지고 A인 것처럼 약국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를 A 약사다라고 오인을 해버리겠죠. 이걸 애초부터 근절시키기 위해서 약사법 제5조를 만들어 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그 사람인 것처럼 약사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약사든 약사가 아니든 불문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A인 것처럼 행사를 하면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약사든 약사가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두 번째 줄 가시면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유추 해석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도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디귿번 지문은 틀린 지문. 리을번 지문 갑시다. 요즘에 빈출되는 내용이죠. 최신 판례고 의료법에는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첫 번째 줄에 의료인이 아니면서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되는데 이 의료법 위반죄를 만든 입법 취지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진료행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가 아니라 필리핀에 가가지고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하게 된다면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줄 끝에 가시면 면허를 받지 않은 내국인이 어디서? 포인트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필리핀 등지에서 리프팅 시술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한다가 아니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역시 목적론적 해석법을 사용했던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12번에 있는 1번 지문 갑시다. 12번에 있는 1번 지문은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문제예요. 중한 범죄는 어떻게 처벌하고 더 중하게 처벌하고 경한 범죄는 경하게 처벌하자. 이게 이제 적정성의 원칙이고 책임주의에 부합한다라고 보아야 될 것인데 첫 번째 주가 보시면 군사기밀보호법 중간에 가시면 형량이 10년 이하입니다. 근데 끝에 가시면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두 번째 줄에 형량이 사형, 무기 7년 이상이에요. 군사기밀보호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매우 흡사한 건 사실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뭐가 훨씬 더 중하게끔 기술되어 있죠? 국가보안법의 형량이 훨씬 더 크게끔 기술이 되어 있죠. 이것이 과연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가? 아니면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라고 볼 수도 없고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기밀보호법보다는 구성요건 자체가 좀 더 엄격합니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무나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가 누구냐면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성이 누구로 한정이 되냐면 반국가단체, 국계죠. 반국가단체나 또는 반국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국계의 지령 등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고 있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보다는 행위주체라든지 행위태양이라든지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훨씬 더 엄격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어떻게 처벌해도 좀 더 중하게 처벌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일 끝에 쭉 가시면 중대한 침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2번 지문 갑시다. 통진당 정단 해상신탁판 사건이죠. 갑이라는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가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과연 법정소동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첫 번째 끝에 가시면 형법 138조에서 법원의 재판정에 가서 즉 법정에 가서 소동을 벌이면 법정소동죄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법정에 갔습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있는 심판정에서 소동을 벌였습니까? 심판정에서 소동을 벌였지 법정에서 소동을 벌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정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법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실제 사실관계는 심판정에 가서 소동을 벌였지만 심판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고 부른다? 법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는 법원조직법이 그대로 준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은 결국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소동죄를 피고인한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유추해석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번은 옳은 지문. 3번 지문 노역장 유치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노역장의 유치 가두어 버리면 신체의 자유가 박탈돼 버리겠죠. 무엇과 유사하다? 형벌과 유사하다. 따라서 결국에는 노역장 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과 유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생긴 노역장 유치 규정을 행위 당시로 이렇게 소급 적용해버리면 피고인한테 유리해집니까? 불리해집니까? 불리해져 버리겠죠. 따라서 소급 적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소급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 이 아이패드가 제가 아이패드로 강의를 찍고 있긴 한데
그때 한 2, 3년 전에 살 때는 제일 좋은 걸 사긴 했는데 지금 좀 버벅거려가지고 제가 펜이 잘 안 먹어요. 지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강의실에 찍고 싶긴 한데 강의실 조건이 지금 뭐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빈 강의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일단 패드로 찍고 있긴 한데 버벅거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소급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적용 대상이 된다. 소급표 금지 원칙에 적용 대상이 된다. 옳은 질문이 맞습니다. 4번 질문 가봅시다. 경찰직 시험에서 빈출되는 내용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고 행위를 할 당시에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습 강제추행죄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행위 당시에는. 나중에 신설이 되었고 나중에 생긴 상습 강제추행죄 처벌 규정을 행위 당시로 소급 적용해버리면 피고인한테 유리해집니까? 불리해집니까? 불리해져 버리죠. 왜? 상습 강제추행죄가 되면 단순 강제추행죄보다 가중 처벌되니까. 따라서 소급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소급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1조 1항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보시면 이전의 범행은 상습 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단순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 될 것이다. 옳은 지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에 있는 1번 지문 갑시다. 행위시가 쟁점이죠. 행위시라는 개념이 뭐죠? 행위시. 행위시는 범죄행위 종료시, 실행행위 종료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범죄 범했고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동일한 범죄를 연속적으로 계속 범하면 이 전체 범죄는 포괄해서 일제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고 여기서 범죄가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범죄 종료 시점인데 포괄일제 중간에 여기서 개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개정되기 전의 법을 우리는 국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정되고 난 다음의 법을 신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범죄행위가 여기서 종료되었으니까 범죄행위 종료 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은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신법이 바로 행위시법이 되어버리겠죠. 따라서 두 번째 줄 가시면 비교할 필요도 없이 두 번째 중간에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 옳은 지문. 그럼 이제 2번 지문이 문제인데 이 2번 지문은 경찰 간부 시험하고 법원 행시 시험 등에서 나왔던 지문이다. 쉬운 판례는 아니에요. 아닌데 보긴 봅시다. 일명 수방사 원사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받고 받았고 근데 중간에 법률이 개정이 되었는데 신설이 되었어요. 받은 금액의 2배에서부터 받은 수뢰액의 2배에서부터 5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이 전체 범죄가 지금 포괄일죄인데 중간에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럼 여기서 범죄가 종료되었다. 그럼 여기가 행위시죠. 그러면 행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이 신법이니까 1번 지문하고 마찬가지로 행위시법이 바로 신법이니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개정되기 전까지 얼마를 받았냐면 2,400만 원을 받았고 개정 이후에 피고는 얼마를 수수했냐면 65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잘 안 나오는데 650만 원을 하겠습니다. 6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총 3,050만 원을 받았죠. 총 받은 금액 3,050만 원에서 2배에서 5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개정 이후에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2배에서 5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은 포괄일죄 중간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이때 범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행위시법이 바로 신법이 될 것이고 개정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면 되는데 전체 받은 금액이 아니라 650만 원. 개정 이후에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해서 2배에서 5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피고인한테 너무 불리해져 버리니까. 따라서 제일 마지막적으로 가시면 신설된
12월 26일 이후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해야 된다. 옳은 지문. 만약에 틀린 지문은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전부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3번 지문 갑시다. 형법 제8조에 대한 문제죠. 형법 제8조가 뭐죠? 1조 2항과 1조 3항에 대한 적용 배제입니다. 형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게 되었을 때는 1조 2항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줄 가보시면 형을 종전보다 무겁게가 아니라 가볍게 변경되었어요. 유리하게 변경이 된 거죠. 유리하게. 그러면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으니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면 될 것인데 역시 부축으로 경과 규정 등을 두었습니다. 단서를 두었다는 거죠. 다만 종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법규에 따른다. 국법을 따른다라고 특별한 규정을 두게 되었을 때는 유리하게 변경이 된 경우를 할지라도 종전법규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재형법존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3번은 옳은 지문. 4번 지문 낚이시면 안 됩니다. 뭐가 쟁점이죠? 중간시법에 대한 문제죠. 첫 번째 중간에 가시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법령이 개정되었다. 다른 말로 중간시법이다. 한 번 개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개정이 이루어졌다라면 첫 번째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지 않죠. 법원이 직권으로 전체를 비교해서 가장 가벼운 법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두 번째 쟁점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니까 개정된 전부를 비교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가장 최근 법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법률을 적용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4번 지문은 두 번째 줄 전단 부분이 틀린 지문이다. 14번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최근에 가장 핫한 내용이죠. 왜? 전원 합의체 판결로서 기존에 있던 판례가 다 변경이 되었으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해석했죠? 예전에는 동기설에 따라서 1조 1항을 적용할 것인가 1조 2항을 적용할 것인가, 반성적 고려 차원인가 아니면 정책적 변경 차원인가에 따라서 1조 2항이 적용될 수도 있고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하게 변경된 이유가, 유리하게 변경된 이유가 국법이 너무나 부당해서 반성적 고려 차원이든 정책적 변경 차원이든 판단할 필요 없이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다면 몇 조를 적용하자? 1조 2항을 적용하자. 다만 1조 2항이 적용이 되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법률이 변경이 돼야 돼요. 범죄 후 재판 확정 전에 법률이 변경이 되어서 비범죄와 죄가 되지 않거나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을 때만 1조 2항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법률이 변경이 된 적이 없었다면 1조 2항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조 2항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기억번 지문 풀어봅시다. 첫 번째 줄에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가벼워졌다. 즉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다면 예전에는 반성적 고려 차원인가 정책적 변경 차원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1조 2항과 1조 2항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 줄 끝에 반성적 고려에 따라서 변경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뭐하고 따지지 않고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다면 그냥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겠다. 1조 2항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거죠. 니은번 지문은 보충규범, 백지형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백지형법이 뭐예요? 완벽한 형법이 아니죠. 피의자 한 판 중에서 이만큼은 하위법규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가 이루어졌을 때 형법의 구성요건하고
보충규범이 결합하게 되었을 때 완벽하게 범죄가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보충규범이 없어져 버렸대. 그러니까 완벽한 형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결국 비범죄가 돼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보충규범이 없어짐으로써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 그럼 첫 번째 줄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고시, 규칙, 명령, 하위법규가 없어짐으로써 비범죄가 돼버렸다면 세 번째 줄에 역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변경이 되어서 비범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기억번 지문과 마찬가지로 1조 2항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니은번 지문도 옳은 지문입니다. 디귿번 지문 첫 번째 중간에 친절하게 키워드가 있죠.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해져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효력이 상실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한시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범죄를 범하게 되면 범죄가 돼요. 그런데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1월 1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한시법은 효력을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범죄가 될 수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1조 2항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조 2항이 적용이 되려면 범죄 후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비범죄야, 무엇이 변경이 되어서 법률이 변경이 되어서 비범죄가 되었을 때만 1조 2항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한시법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경감으로써 효력이 그냥 상실된 것에 불과하다면 법률이 변경이 되어서 비범죄가 된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1조 2항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지문 가시면 제일 끝에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땡! 틀린 지문. 리을번 지문.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이라는 것은 범죄의 성립이라든지 처벌에 대한 점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이제는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구나. 굳이 이제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없구나. 형사법적 관점이 변화가 되어서 법률이 변경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을번 지문은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은 1개. 1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5번. 적용 범위, 그 중에서도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고 1번 지문은 애초부터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지금 오답 지문인데 1번 지문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아니라 원심의 입장입니다. 원심. 2심 판사들의 입장이에요. 1조 2항을 읽어보시면 죄를 범한 장소. 그러면 어디서 죄를 범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속죄주의에 대한 문제죠.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한 장소라는 것은 공모지가 되든 실행지가 되든 결과 발생지가 되든 불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모를 했고 외국에 가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공모지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라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주의에 따라서 범죄지로 볼 수가 없다가 아니라 공모만 우리나라에서 해도 범죄지가 인정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범죄를 범했다고 보자. 따라서 1번 지문은 땡, 틀린 지문. 2번 지문은 뭐가 쟁점이죠? 기국주의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역 내가 아니라 중간에 가시면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항공기가 아니죠. 중국배입니다. 대한민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범죄를 범했다면 기국주의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범해도 기국주의가 적용될 수가 없고 외국인이니까 속인주의도 적용이 될 수가 없고 우리나라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게 아니라 외국 선원의 지갑을 가져갔으니까 직접적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적용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3번 지문은 송두일 교수 사건이죠. 탈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반국가단체로 넘어갔다면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탈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냐? 말 들어라. 자, 탈출이다. 근데 지문을 보시면 송두일 교수는
외국인이었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반국가 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탈출이다, 탈출이 아니다, 탈출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법이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아요. 틀린 지문. 4번 지문 몇 조에 대한 문제죠? 형법 제5조 보호주의에 대한 문제죠. 일명 국가보호주의에 대한 문제인데 내, 외, 국, 통, 유, 무, 인 두 문자 따시고 암기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통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통화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를 범한다. 외국에서 외국인이 통화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를 범하게 되면 세계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법이 인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반드시 우리나라 통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화를 위조하게 되면 형법 제5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16번까지 하고 끊고 나머지 세 번째 챕터에서 마저 풀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지문 갑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죠. 외국인입니다. 속인주의 적용될 수 없죠. 속지주의 적용될 수 없죠. 끝에 가시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어떤 침해, 직접적 침해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 침해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법익 등을 침해하게 되었을 때 개인적 법익 등을 침해하게 되었을 때 형법 제6조가 적용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형법이 적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형법 제6조에 대한 문제로서 옳은 지문이고 2번 지문 갑시다. 이 2번 지문은 쟁점이 두 가지죠. 횡령죄, 재산죄 여러분들 싫어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잘해야 사고의 폭도 늘어날 거고 확장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재산죄 갔을 때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 자, P1이라는 회사가 있고 P2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특수 목적 범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특수 목적 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홍콩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법인입니다. 그래서 갑이 있고 갑은 누구냐면 P1 회사의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홍콩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P1은 우리나라 법인입니다. 내국 법인이에요. P1에서 홍콩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7천만 달러를 송금을 했습니다. 뭐죠?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전이에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 특정된 금전을 임의로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에요. 지금. 일단 첫 번째 정리해야 될 부분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무엇이 추단될 수 있고 불법 영득의사가 추단이 될 수 있고 하나 정리 끝났고 두 번째 갑이라는 대표이사는 P1이라는 회사 내국 법인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인정이 될 것이고 그럼 횡령을 하게 되면 실제 피해자는 P2 법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P1 법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전은 여전히 누구 거다? P1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횡령죄의 피해자는 내국 법인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무엇이 이루어졌다? 직접적인 침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지문을 보시면 특수 목적법인 그리고 대표이사는 보관자에 대한 지위가 인정이 될 것이고 여백에다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 영득의사가 추단이 될 것이고 실제 사실관계를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어떤 침해? 직접적인 침해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이 될 것이다. 옳은 지문. 3번 지문 갑시다. 미국인이 속인주의 적용될 수 없죠. 프랑스에서 속지주의 적용될 수 없죠. 어떤 범죄를 범했다? 포인트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범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도 역시 무엇이 적용된다?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외국에서 외국인이 약취인죄나 인신매매와 관련돼 있는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다만 친고죄예요, 친고죄가 아니에요. 2013년도에 조문이 모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약취인죄, 인신매매죄, 친고죄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4번 지문 갑시다. 4번 지문은 상단에 있는 1번 지문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는 지문이죠. 몇 조? 제6조에 대한 문제다. 캐나다에서 속인주의 적용 안 되겠네. 그리고 외국에서 속지주의 적용 안 되겠네. 근데 누구한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 침해, 사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조가 적용될 수 있다? 6조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다만 어떤 부분에 낚임을 당하면 안 돼? 후단 부분. 캐나다에서 범죄를 구성하고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6조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만약에 집행이 면제가 돼버리는 경우라면 복습하실 때 6조 단서를 읽어보십시오. 6조 단서에 따라서 형법 제6조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서는 4번 지문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